안녕,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제가 대학교 때 문득 느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수능을 딱 봤는데 수능을 보고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수능 시험장을 나오면서. 왜냐면 그냥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왜 흘렸냐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 다음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을 제가 오직 이 시험 하나,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진 그 시험 하나를 위해서 제가 12년을 쓴 거잖아요, 학교에서. 그거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되게 허무했어요. 이 시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야 하고, 이 시험의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엄청 많이 울었고,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학을 숙대 중문과, 네, 야간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야간으로 들어가니까 또 이 출석부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숙대 갔다 이러면서 되게 막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또 서울에 들어가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또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게, 이제 야간 학생들은 출석부에 뒤에 2라는 가로하고 2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딱 들으면 막 애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막 좋고 그러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조금 지나면 출석부를 이렇게 돌려요. 각자 자기가 온 사람들 체크하라고. 근데 그때 애들이 제 이름 옆에 2라는 숫자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얘가 주간이 아니고 야간이었네. 일반 학생이 아니고 어, 야간으로 들어온 애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이랬던 애들이 갑자기 태도로 돌변해요.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동아리 선배가 되게 친해졌는데, 어, 제가 나중에 얘기하다가 저는 야간으로 들어왔어요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완전 그 벌레 보듯 하는 얼굴 있잖아요. 너 따위가 감히 나랑 말을 섞었냐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고, 사실 저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고등학교 아니, 대학교 입학했을 때 과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신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막 모든 학교에 지원서를 썼는데 학과가 다 달랐어.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공부만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고3 때 또 그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진짜 완전 그냥 겨우 살아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겨우 살아있고 그냥 밥 먹고 그냥 학교 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게 저한테는 진짜 대단한 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중문과에 들어갔는데, 저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나중에 여행을 많이 다닐 거면 중국도 갈 거고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국어를 배워놓으면 편하겠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중국어를 쓴 거예요. 취직도 잘 되겠지. 또 쓰시니까 또 아버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취직 잘 되는 직종 좋아하셔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제가 완전 전응한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지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은 그 중국 어문학부가 중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문학이 붙어 있잖아요, 뒤에. 난 그걸 학교 들어가서 알았어. 그래서 그 고전, 시, 소설 이런 걸 엄청 많이 공부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과였거든요. 수학은 정말 못해서 이제 교차 지원을 해서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한 거였는데, 이과였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고 책도 되게 안 좋아하고, 책에 어떤 그런 시험이 나오면 엄마는 솔직히 너무 바빠서 잘 얘기하기가 어렵고, 아빠랑 언니한테 물어보면 두 분이 굉장히, 네, 다독하시는 분들이어서 모든 줄거리를 주르륵 다 읽어줘요. 그럼 저는 그걸 듣고 그거에 의거해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렇게 그냥 살아왔다가 한국말로 된 책도 안 보는 애한테 중국어로 된 책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어도 안 볼 시, 소설, 막 이런 문학 작품들이. 그런데다가 애들이,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게 시험을 봤는데
또 마음을 다잡고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고 시험을 계속 외우고 막 이런 공부를 준비했었어요. 근데 애들이 시험을 봤는데 잘 봤거든요. 근데 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평균이 98점이 나왔대요. 여러분, 여대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대 문학과 애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다 맞아버리니까 ABCD 성적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학교 근처에 있는 엄마 가게에서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제 다음 직원이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수업에 못 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에서 주중은 엄마 학교 옆에 있는 가게에서 일했고 주말에는 지방에 내려가서 또 일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매장이 20개였는데 20개니까 직원이 뭐 한 30명 가까이 됐는데 이 직원들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가서 혹은 오픈을 하거나 뭐 닫거나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탑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서 거의 한 14시간, 15시간 이상씩 꼬박 토일을 다 일을 하고 밤에 그 탑차에 쪼그리고 뒤에 완전 쪼그리고 타고 와서 비몽사몽 정신없이 아침에 이제 수업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수업도 재미없고 몸도 너무 피곤하고 밤새 차를 타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 전날 너무 많은 심한 강도로 일을 했고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고 힘들고 그런데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제가 완전 졸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 싫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또 저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 친구 입장을 생각을 하면 이제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도 잘했는데 얘가 갑자기 와서 그것만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싫다고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 친구 입장이 이해가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그게 그냥 적응하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들었고 이제 똑같은 시험을 보거나 막 이랬을 때 그 선생님이 약간 쟤는 전능한가 하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림을 그리고 막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자유롭게 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좋은 정말 화가가 돼야 될 아이였는데 이제 중문과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못 실수로 선택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저는 전능한가 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빛, 시선 이런 게 되게 힘들었고 결국은 이제 휴학을 하고 엄마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요. 근데 회사의 일의 강도가 너무 높아서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또 무급이었어요. 밥만 주고 돈은 안 줘. 한 2년 넘게 일했는데 1년에 한 2번 쉬었나? 2번 정도 쉬고 오전 9시나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완전 녹초가 돼서 잠들었다가 다음날 가고 40평이 넘는 되게 큰 매장이었는데 직원이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그 다음 밥을 먹으면 그 식당에서 아저씨가 계속 왔었어요. 그릇 가질러. 1시간 반이 넘어도 제가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맨날 라면, 컵라면 조그만 거 있잖아요. 큰 것도 먹을 수도 없어. 조그만 거 하나 그거 먹고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 2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무튼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글씨를 이렇게 쓰는데 글씨 쓰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펜을 잡고 책을 읽고 하는 게 너무너무 낯선 일이 된 거야, 나한테. 하도 그 매장에서 맨날 물건 나르고 집 나르고 손님들 뭐 해주고 그때 매장의 매출이 하루에 100에서 많게는 한 30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들이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이런 걸 팔아가지고 300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하루 종일 계속 찍고 설명하고 발라주고 환불해주고 교환해주고 설명해주고 그거를 제가 계속 혼자 했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일을 했고 그래서 다이어리를 갖다 놓고 이제 뭐라도 적어보자 했는데 몇 달 동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 이렇게 한 글자만 적혀 있어요. 제 다이어리 일 몇 달 동안 내내 일 그걸 보고 제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IMF의 여파로 저희 집이 망했고, 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진짜 그냥 배낭 메고 매장에서 막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권 챙겨놨다고.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배낭 같은 거 짐을 싸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배낭 같은 거 하루 메고 집에 인천이 집이었거든요. 울산에 있다가 울산에서 울산이었나 오산이었나 어쨌든 그런 지방 쪽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가 매장 운영하면서 배낭 하나 메고 공항 가서 그냥 출국했어요. 그냥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14년간의 방황으로 이어지죠. 그 사이에 집이 완전히 망하고 빚쟁이들이 쫓아다니니까 한국에 가면 위험하다고 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깥에서 엄마 회사에서 일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여길 정도로 힘든 노동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 근데 제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노동에 적합한 그 몸은 아니거든요. 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이렇게 몸통도 두껍고 그 일 잘하시는 힘을 잘 쓰시는 그런 그 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은 잘 안 지치시고 훨씬 더 체력적으로 강하고 이런데 이제 저는 그런 몸을 많이 쓰는 일들보다는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계획을 하고 이런 거에 이제 적성이 더 맞는 창의적인 어떤 거에 저 적성이 맞았는데 이제 제 적성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제 30개의 직업을 경험하게 되죠. 대부분 과일 따고 뭐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따고 옮기고 자르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시간당 한 5,000원에서 한 8, 9,000원 정도의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었고 그것도 이제 불법 비자로 일을 하니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고 되게 불안했고 경찰들이 손님으로 이제 식당에서 하루에 한 4군데 정도에서 일을 해요. 왜냐면 4시간 이상 일을 안 줘요. 너무 힘든 일을 하면 4시간 지나면 사람이 좀 쉬어야 되잖아요. 한두 시간. 근데 그 시간에 돈을 주는 게 아까우니까 그냥 4시간 간격으로 애들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4시간이면 그 사이에 먹을 거를 막 우겨 넣으면서 그 다음 일하는 데로 가죠. 그래서 오전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으면 식당에서 오후에는 옷가게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집에 돌아와서 하숙생들을 관리하고 제가 또 하숙집도 운영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과외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4-5개의 일을 하루에 동시에 했었어요. 3-4시간 간격으로. 아무튼 그렇게 지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외국에서 산다는 건 되게 지출이 많아요. 일단 집세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비, 식대 이 세 가지는 필수여서 맨빵에다가 물 먹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먹거나 케찹 찍어서 빵 먹고 잼 발라서 빵 먹고 그렇게 그냥 계속 살았었고 과일 하나 이렇게 먹고 싶어서 샀는데 샀다가 다시 내려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냥 그런 기억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덜어 먹잖아요. 하면 디시에 이만큼 음식이 남은 거예요. 그럼 그거 몰래 비닐로 앞치마에 갖고 있다가 이렇게 덜어가지고 가져가서 집에서 그거 얼렸다가 나중에 진짜 배고플 때 해동해서 먹고 막 20대 때 그런 기억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자 때문에 이제 현지 친구들하고 이제 막 친하게 지내게 되잖아요. 근데 뭐 영어 과외를 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만난 그런 친구들한테 비자 문제로 이런저런 걱정이 있다 뭐 이러면 이제 유부남? 유부남 이런 분들이 나랑 결혼하면 비자 문제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도 딸리고 돈도 하나도 못 벌고 되게 그냥 정말 그냥 그냥 결혼하기가 좀 이렇게 미래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친구로서 물론 좋은 분들이었는데 결혼을 나랑 하면 그런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너무 웃겼던 게 23, 4, 5, 6 뭐 이런 나이인데 그걸 고민하게 되는 거야. 내가 비자가 끊기는데 한국엔 돌아갈 수가 없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빚쟁이들이 쫓아다니고 나한테 엄마 아빠가 어딨냐 물어보고 막 이럴 텐데 내가 그걸 갚을 여력은 안 되는데 여기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사람하고 만난 것도 운명일까? 결혼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게 진짜 참 가슴 아팠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가슴 아픈 고민이 또 있었죠. 그렇게 그냥 뭐 뉴질랜드에 갔다가 한국에 갔다가 한국에서 또 막 학교를 졸업해야지 이민을 하려고 하는데 이민 점수에서 대학교 학위 졸업장이 있으면 훨씬 점수를 많이 받아요. 어느 나라에서 이민을 하던 간에 그래서 이제 학업을 무조건 맞춰야 된다. 너는 이런 이제 엄마 아빠의 얘기가 있어서 혼자 몰래 들어와서 친척 집에서 몰래 지내면서 언니가 또 일을 해서 학비를 저로 대줬어요. 그리고 제가 장학금도 받게 됐고 공부를 잘해서 받은 건 아니었고 좀 이렇게 불우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장학금을 받으러 갔고 그냥 있는 그대로 썼거든요.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인도네시아로 우리가 갔고 가서 돈이 없어서 되게 허름한 숙소에 있다가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싼 거를 이제 돈을 절약해야 되니까 이런 걸 먹어야겠다라고 먹었고 다 같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열병을 앓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보름 이상을 그렇게 계속 방에서 끙끙 앓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뉴질랜드에 갔고 뉴질랜드에 갔다가 그 사이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뭐 나 혼자 뉴질랜드 있다 이런저런 뭐 과일 따고 뭐 이런 거 일을 하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학업을 마치려고 한국에 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이제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쓰고 장학금 받는다고 받으러 오라고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 교직원들이 네, 저 장학금 뭐 이거 수령하러 왔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눈이 막 이런 얼굴로 저를 보는 거였어요. 왜 나를 저렇게 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 스토리를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나 봐요. 정말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는 애가 있다는 게 그게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면서도 막 걱정되면서도 막 이런 눈을 하고 저를 이제 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이러고 이제 150만 원인가 그랬어요. 장학금이.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학비를 좀 줄일 수가 있었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 맞다. 진짜 제일 가슴 아픈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가슴 아픈 아르바이트 하진 않았다. 하진 않았고 이제 제가 뉴질랜드에 있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교수님이 강력 추천을 해주시고 또 장학금도 주셨어요. 그 정치외교학부에 있는 교수님께서 장학금도 주신다고 하시고 막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또 빚쟁이들이 저희 그 친척 집에 있는 사촌 동생들한테 해를 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바람에 떠나달라는 친척의 부탁을 받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황망하게 떠난 거예요. 캐나다로 이번에는. 그래서 캐나다로 갔는데 캐나다에 이제 먼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로 갔어요. 되게 춥더라고요. 그 땅은 춥고 돈 없으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많이 하는 땅이었어요. 뉴질랜드는 춥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춥진 않았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추워도 이렇게 아주 약간 추운 그 겨울의 칼바람 정도 스미는 그런 정도의 추위라면 캐나다의 추위는 그 정말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게 눈만 이렇게 뚫어져 있는 군고구마장 도둑이나 군고구마 장수들이 쓰는 그 까만 그 모자 있잖아요. 완전히 가리는 그거를 정말 사고 싶었어요. 캐나다에 가서.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게 필요했었어요. 차가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배차편이 한 2, 30분 텀으로 되는데 눈이
제 목만큼 쌓여있는 날 덜덜덜 떨면서 그걸 기다리는데 바지를 정말 3-4겹 껴입고 양말 3겹에 신발도 바닥이 이렇게 두툼한 거를 신고 다녔어요. 왜냐면 바닥에서 한기가 자꾸 올라오는데 그 추운 버스 정류장에서 막 30분, 40분 이렇게 떨고 나면 진짜 완전 동상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캐나다에서 거기에서도 이제 또 학생 비자를 관광 비자로 있다가 이제 학생으로 지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등록을 했죠. 학교를 등록해서 나 대학원 다니다가 18, 19살짜리 애들하고 같이 수업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짜리 코스를 안 들어가고 일부러 1년짜리 코스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준비하는 코스였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과를 할지 준비하는 그런 자기 적성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는 그런 수업을 제가 25, 6에 듣게 됐어요.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마치 그 유치원에 다시 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 아이들이 하는 고민이나 말이나 이런 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고민들하고는 너무 멀어서 되게 힘들었었고. 근데 제일 힘들었던 아르바이트 면접 현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또 거기에서도 불법이죠. 학생이라는 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도 일을 했고, 컨베니언스 스토어라고 해서 그 슈퍼 같은 마트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 가니까 뭐 담배 파는 거를 잘 알아야 된다고 담배를 다 외우래요. 근데 저는 담배가 정말 안 좋아하고 담배를 제가 판다는 것 자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은 돈을 벌자.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 면접 보시는 아저씨가 끝나고 술을 마시라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싫더라고요. 내가 시간당 7, 8천 원 받고 일을 하는데 왜 당신의 술 그것까지 하면서 하루에 뭐 한 2만 원 벌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해서 결국은 또 다른 면접 장소를 계속 찾았고 근데 가는 곳마다 항상 그런 것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사장인 곳,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곳 이제 이런 곳에 취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꽃집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 때는 또 미술 가외 같은 거를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모았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져서 병원비가 없어서 119에 실려갔다가 병원비가 없어서 이제 강제 퇴원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진짜 그 저릿저릿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피가 이 손가락 끝에까지 와서 화르르 타는 듯한 그런 온몸에 피가 이렇게 확 쓰는 듯한 그런 분노, 고통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내가 아프면 마음이 편할 텐데 아빠가 한국에서 혼자 계시는데 저희가 그때 빚쟁이한테도 물론 문제가 됐었지만 사업하면서 가족들 그 다음에 친척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한테 그 채무 관계가 조금씩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한 명밖에 없고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6인데 다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만 있는데 돈도 없는 그런 분이 딸들도 다 외국에 나가 있고 가족도 하나도 없는데 혼자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돈도 없고 그렇게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는 그 고통이 굉장하잖아요. 그거를 아빠가 겪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속상했고 그리고 또 제일 이제 힘들었던 건 아버지랑 통화를 거의 이제 뭐 살아있다는 생사 확인은 거의 통화밖에 안 되니까 통화를 계속했는데 3일인가 연락이 안 됐어요. 원래 그런 매일 제가 공중전화에서 이 긴 번호를 누르면 이제 통화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그 공중전화 카드를 사서 되게 추운데 막 덜덜덜 떨면서 긴 그 카드 번호를 누르고 난 다음에 한국 번호를 누르면 연결이 되는데 그거를 또 시차가 다르니까 계속 낮밤으로 바꿔가지고
시도를 했다 한 3일인가 4일 만에 연결이 됐는데 전화를 아버지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빠 무슨 일이야? 되게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야? 이랬는데 아빠가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러지? 그랬는데 아빠가 뇌 쪽에 그 혈관이 막히면서 피가 이제 막은 거죠. 그러면서 이 왼쪽 몸 전체가 마비가 왔고 혀까지 완전히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아빠도 평생 그냥 되게 건강하고 나는 안 아프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을 자신한다 막 이런 분이셨는데 그렇게 아프니까 아빠 스스로가 제일 놀랐고 그게 오면서 같이 오는 게 간질 증상이 와요. 근데 그게 참 비참한 게 뭐냐면 간질이 막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는 거거든요. 온몸이 거품을 불면서 막 갑자기 쓰러져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희한하게 쳐다보잖아요. 원숭이 바라보는 것처럼. 물론 걱정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쳐다볼 때 마음은 뭐지 이 사람 왜 이러지 막 이런 그런 막 그 당황함과 나한테 없는 게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믹스업 돼 갖고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간질에 걸린 사람은 맨정신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를 보면서 이 증상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꺼번에 아버지한테 벌어지면서 아버지가 되게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되게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계속 울고 밤에는 정신없이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니까 또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고 저만 아는 사실인 거예요. 저희 언니도 아버지랑 관계가 그때 되게 안 좋았고 그래서 저만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신문을 막 또 뒤졌는데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학교까지 다녀야 되니까 근데 학생 환영 뭐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9시, 10시 이후였거든요. 학교 끝나고 그 아르바이트를 이미 끝나면은 8시에 끝나니까 그 장소를 이동하면 9시 반, 10시 정도란 말이에요. 거리가 다 머니까. 근데 뭐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밤에 뭐 서빙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데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데는 조금 그래서 외국 것도 같이 찾아봤었어요. 외국어로 된 아르바이트 사이트랑 한국어로 된 아르바이트 사이트랑 다 찾아봤는데 면접을 다 봤는데 막 물어봐요. 무슨 사연이 있어서 네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냐? 그러면 얘기하죠. 아버지가 아프셔서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럼 넌 지금 얼마를 버냐? 그럼 나는 꽃집에서 일을 해서 시간당 얼마를 벌고 과외를 해서 얼마를 벌고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내가 필요한 돈은 이거다. 그러면 네가 지금 한 달에 버는 돈 하루에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 성관계 같은 게 있느냐? 성관계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어떤 여자 아이를 데려왔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그때 제가 한 넷, 다섯, 여섯이었구나. 다섯, 여섯 이럴 때였으니까 이 아이는 일을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아파트까지 샀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가 모자를 이렇게 푹 뒤집어 쓰고 와서 죄인처럼 있는 거야 옆에. 이 남자가 막 저를 꼬시는 얘기를 하면 끄덕끄덕거리고 그러긴 하는데 눈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하는 말은 되게 달콤했거든요. 네가 오래 하라는 거 아니다. 6개월만 해라. 6개월만 해서 병원비 벌고 아버지 효도 시켜드리고 평생 하라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냥 나중에 다른 데서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살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해요. 6개월만 하라고. 지금 돈이 없지 않나 이고 아빠가 혼자 계시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되게
솔깃하잖아요. 근데 성관계도 없고 그냥 일반 마사지만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냐? 제가 끝까지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해줘요. 근데 나는 그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제가 이거를 해도 되는 건가? 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모자 쓰고 있던 6개월, 그러니까 1년인가 해서 뭐 아파트를 샀다는 그 사람 눈빛이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이 계속 왔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곳이냐, 성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마사지인데, 저는 그냥 뭐 그 테라피 마사지 이런 거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배워서 해주는 스포츠 마사지 뭐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주 야한 옷을 입고 성적인 자극을 주는 약간의 그런 마사지들을 오일 같은 걸로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속옷 같은 옷을 입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옷 같은 옷을 입고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다른 아가씨들하고 이렇게 서서 들어오는, 다 이제 남자분들은 외국인이니까 피부색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마사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집요하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할 때 제가 계속 웃으면서 그거를 거절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는데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마사지 샵인지 몰랐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막 이제 검색을 해요. 저녁 때 뭐 이건 춤만 추면 된대요. 터치가 없대요. 그래서 춤만 추면 된다는 그곳으로, 제가 다운타운에 있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한 클럽이었어요. 그래서 좀 짧은 탑하고 바지를 입고, 그때 근데 또 핫팬츠가 유행이었으니까 굳이 그런 클럽이 아니어도 또 짧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냥 춤을 추면 된다고 해서 가서 면접을 봐야 되니까 저보고 스테이지에 가서 춤을 추래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정말. 근데 한 가지 함정이었던 게, 제가 제 삶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일하고, 엄마 매장에서 일하고, 학교 다니고 일하고, 학교 다니고 일하고, 클럽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술을 마셔서 취한 기억도 저는 없어요. 한 번? 한 번인가 있어. 술을 마실 그런 체력이 없는 거야.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돈을 안 줬잖아요. 용돈 받아서 뭐 몇십만 원 받아서 사는데 어떻게 술을 먹어. 거기다 술 그 냄새랑 맛 이런 거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클럽에 가본 적이 없는데 춤을 추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 조그만 애가 춤을 추는데. 진짜 되게 최선을 다해서 춤을 췄는데 네. 근데 난 춤을 추면서도 여기서 만약에 나를 뽑아준 다음에 일을 해야지, 뭐 11시부터 새벽 3시라고 그랬으니까 4시까지인가 춤을 추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동안 춤을 추고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사무실에 갔다가 뭐 학교에 갔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내가 체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빠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되게 막 희망을 풀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거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흑인 아주머니였거든요. 근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 있어야 될 애가 아닌데 왜 여기에 있니?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내가 뭐지 이분은? 그러면서 나는 여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왔다. 여기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아빠가 아파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넌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투, 표정, 이게 그 사람이 하는 말 같지가 않고 신이 하는 말 같았어요. 신이 저한테 너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근데 아빠가 아프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 여기는 그냥 춤만 추는 곳이니까 내가 알아봤던 곳 중에서 여기가 제일 낫다. 난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되게 슬픈 눈빛으로 저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너한테 주는 어떠한 음료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술 같은 거를 먹지 말라는 얘긴가 보다.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얘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밖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일을 해야지 이런 강렬한 원의를 가지고 또 이제 막 열심히 춤을 췄죠. 태어나서 정말 제일 열심히 춤을 춘 그 면접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4시인가쯤에 그 여자 사장이었거든요. 여자 팀장인가? 어쨌든 저를 면접 본 분이 저를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너 어땠어? 재밌었어? 이러는 거예요. 난 되게 즐겁고 여기가 좋다. 마음에 든다. 막 면접 통과해야 되니까 별의별 말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넌 여기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너한테 일을 줄 수가 없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난 그렇게 열심히 춤을 췄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음료나 이런 거에다가 약을 타서 이렇게 되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저는 그때 불법으로 일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나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 증거 불충분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 바로 당한 직후가 아니고 한참 지난 다음에 여자가 정신이 깨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증거가 제대로 없어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확률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들은 또 베테랑이니까 그런 쪽으로. 근데 나는 불법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추방당하는 건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너무너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제가 일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생각해보면 안 하기를 정말 다행인, 저를 안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직업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학생 환영을 찾아봤어요. 한국인들이 하는 사이트 말고 춤추는데 아니면 뭐 서빙하는 데를 한번 찾아보자. 찾아봐서 이제 갔어요. 근데 약간 외지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서 완전 깜짝 놀랐어요. 되게 허름한 그냥 큰 집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안에가 테이블이 동그란 큰 테이블들이 있어요. 동그란 테이블들이 있고 소파가 이렇게 있는데 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이 있나 보다 그냥 그랬는데 면접 보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서 보래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래요. 그래서 그냥 보고 있는데 그 큰 테이블에 가운데 봉에 여자가 나오더니 옷을 하나씩 계속 벗는 거예요. 다 끝까지 벗더라고요. 제가 한 사람당 5분에서 10분씩 돌면서 벗나? 하면은 남자들이 영화에서 보는 그런 멋있고 잘생기고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진짜 완전 그냥 아저씨, 되게 가난하고 뭐 힘없고 뭐 이렇게 생긴 그런 아저씨들도 되게 많고 정말 삶에 완전 무슨 뭐 도박이나 뭐 이런 거에 완전 눈이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되게 마른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막 그런 되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되게 많은 아저씨들이 되게 영혼 없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애가 이제 잘 돌고 막 다리를 쫙 찢어서 자기 성기를 막 다 보여준다거나 막 약간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시간 넘게 이렇게 보면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불빛이 조금 켜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 춤추는 데보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돈을 벌면 아빠한테 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진짜 되게 속상한 게 학생 비자, 그러니까 불법으로 일할 수 있는 게 다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그런 직종밖에 없는 거예요. 저녁 8시, 9시, 10시 이후로 일할 수 있는 게 난 그게 너무 제일 속상했어. 그게 너무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비자를 가지고 그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것만 찾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거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도 너무 슬픈데 아빠가 당장 돈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 그때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고 알릴 수가 없었고 어떻게든 돈은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들이 홍에서 이렇게 돌면서 옷을 하나씩 벗고 어떤 어린 저만큼 키가 저보다 좀 더 작았나? 그런 필리핀 사람인가? 동양인 여자애가 나왔는데 되게 봉도 잘 못 잡고 옷도 되게 어설프게 벗는 거예요. 근데 되게 못하는구나. 또 계속 그 1시간 동안 보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만 못하는 사람 보이더라고요. 근데 못하나 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보더니 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뭐 저번 주에 시작했나? 뭐 이번 주에 시작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면접 보시는 분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1시간 정도 그냥 잘 서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벽에 기대서. 외딴 곳에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너가 할 수 있겠니? 이러는데 계속 봐봐 이러는 거에서 나 보고 있을게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도는 거예요. 벗는 거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거의 그 생각 끝까지 왔거든요. 돈이 너무 급했으니까. 근데 메뉴판 같은 걸 들고 다녀요. 공연이 한번 끝나면 이렇게 이런 코팅된 판이에요. 판 들고 다녀서 그게 뭐니? 이러고 딱 보니까 여자들 얼굴이 다 있고요. 옆에 가격이 있고 주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연이 끝난 여자랑 남자가 얇은 수건을 하나를 깔고 그 유사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저쪽 소파로 커튼이 쳐진 소파가 있는데 소파로 남자가 들어가면 그 남자가 거기 앉고 얇은 수건을 하나를 깔고 여자는 거의 다 벗은 상태로 그 남자 위에 올라타서 이제 삽입은 없지만 거의 성행위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내 얼굴이 메뉴판에 있다는 것조차도 되게 황당한 일인데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저를 만지고 그런 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되게 슬펐어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길고 몸매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여자가 거의 뭐 비키니 수영복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봐도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너무 예쁘고 머리카락도 길고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 옆에 지나가더니 저의 한국인이야. 제가 돈 진짜 되게 많이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메뉴판에서 찍었고 돈을 내니까 쟁반에다 돈을 올려놨나? 그니까 그 여자애가 그 남자 손을 이렇게 잡고 그 커튼 뒤로 들어가요. 남자가 자리에 앉고 여자가 그 위에 앉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슬펐어요. 물론 많은 다른 인종의 여자들이 각각의 사연으로 그곳에 왔다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 여자아이를 만났다는 거가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일을 못하게 됐어요. 일을 못했고 눈물만 나서 어디다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집에 가면은 울면은 엄마가 눈치챌 수 있고 아빠는 언니가 또 눈치챌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 많이 울고 집에서는 하나도 못 울고 성당에 가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성당에 가서 울면 좋은 게 제가 눈물이 성당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진짜 이렇게 쏟아졌거든요. 진짜 너무 속상하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막 펑펑펑펑 쏟아졌거든요. 양말도 벗어서 다 얼굴 닦은 적도 있고 소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졌고 막 그러는데 이제 울고 또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엉망인데. 근데 다른 데서 울면은 세수할 그 화장실이 없는데 성당에서 울면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성당에서 진짜 많이 울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막 이제 일하러 가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밤을 거의 새워서 아빠가 수술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병원을 막 알아보고 그런 병원을 알아보고 의사를 체크하고 드는 비용을 체크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한두 시간 자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멍하게 앉아있고 근데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제가 계속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따로 부르더라고요. 너 무슨 일 있니? 그래서 아빠가 아픈데 엄마한테 알리지 못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학교 그만두라고. 학교 그만두라고. 그래서 이게 선생님한테도 내 사연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죠. 당시에 그리고 제가 갈 수가 없었던 게 이민 신청이 진행 중이었는데 가족으로 이렇게 다 이민을 통합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빠져나가면 다른 가족들도 추방당할 위기였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빠져나간다는 건 이거 이민을 안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연계된 다른 가족들도 이제 불이익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간다고 해도 막상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 가서도 아마 일을 하려고 했었을 때 큰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겪었던 게 조금 더 극한 거였고. 아무튼 그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직종을 굉장히 심각하게 가슴 아프게 고심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고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서 유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유학생 중에 한 명이 그냥 되게 이렇게 노는 듯한 말투로 막 얘기하는 그런 애가 있었는데 야, 너 뭐 거기 가봤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면접을 봤던 그 스트립 하는 곳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가끔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낮에는 내가 걔네를 상담해주고 밤에는 내가 걔네를 만약에 내가 거기서 일을 했으면 이게 봉을 돌 때 아는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안 하길 정말 백만 번, 천만 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착한 일을 다 했어요. 막 쓰레기 줍고 노숙자들한테 막 빵 나눠주고 나는 굶고 버스 타고 다녀도 막 가난한 사람들 보면 막 베풀고 막 그러고 계속 기도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댓글로 막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막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댓글 달아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착한 일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하는 이 모든 공이 다 우리 아빠한테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마시는 물이 사랑과 치유로 가득 차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잖아. 아침에 아빠가 마시는 물이 그게 약이 돼서 혈관이 맑아지고 막 그렇게 좋은 인연과 만나고 좋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 등산하십니다. 요즘에 등산하시고 이제 작년에 칠순이었는데 바리스타 자격증을 2개가 있대요. 시험이 2개 다 따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름이 새겨진 바리스타 앞치마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셔서 보내드렸어요. 어떻게 치유하시게 됐냐면 병원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일단 그 수술할 수 있는 돈이 아예 없었고 그래서
춤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춤을 추면 발을 굉장히 많이 땅에 디디니까. 그리고 춤을 추기 전에는 거의 기다시피 해서 걷는 재활 운동을 스스로 하셨다 그래요. 산에 올라가셨대요. 365일 중에 360일을 산에 그 성치도 않은 몸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많이 우시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몸을 질질 끌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쾌가 되셨다고.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플 때 내가 기도하는 게 느껴졌었다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 성당, 종교, 목사, 신부님 엄청 싫어하셨었거든요. 상처가 있으셔서. 근데 저한테 아플 때 네가 기도하는 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되게 감동이었던 게, 남들이 믿는 하느님은 참 싫었는데 내 딸이 믿는 하느님은 참 고맙더라,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때 진짜 참 감사했죠. 그리고 지금도 잘 살아계시고 일도 하세요. 일도 하셔서 돈도 버시고, 돈 벌어가지고 이번에 1월에 저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애기들한테 세뱃돈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울면 콧구멍 커져서 안 돼. 아무튼 네. 아무튼 뭐 되게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선택을 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면 진짜 안 좋은 인연들하고 만나서 인생이 막 확 꼬이게 되거든요. 좋은 직종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간간이 있는 정말 거짓 발사계도 못한 그런 XX 같은 사람들 때문에 완전 예상치도 않은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거든요. 일을 할 때. 이 일이 내가 엄마나 아빠 혹은 내 미래의 남편, 미래의 아이들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 숨김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한 일인가를 항상 체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면 했어요.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고, 모든 일을 할 때 기준이 항상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 떳떳한가? 이 일을 하면 내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모든 행동의 기준이 딱 그거예요. 내가 사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서 나 자신을 미워하는 길인가?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꼭. 되게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시간, 23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30개의 직업을,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해본 결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신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교훈을, 그릇이 복을 되게 많이 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너무 작으면 그릇을 계속 넓히잖아요. 계속 더 큰 그릇, 더 큰 그릇 이렇게 계속 미는 거예요. 작은 그릇을 계속 밀어서 이걸 큰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큰 복을 담는 큰 그릇으로. 그래서 혹은 담금질이라고 그러죠. 저는 대장장이를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대장장이가 막 이걸 이렇게 철을 계속 때리잖아요. 때렸다가 잠깐 쉬어요. 쉬면은 얘가 철이 좀 괜찮,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찬물에 확 담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불에다가 달궜다가 치고 막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혹은 다이아몬드 세공하는 거, 막 다이아몬드 계속 갈고 더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이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었지만, 되게 힘든 일들이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한테 다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삶에 그 모든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 제가 진짜 되게 진하게 응원하고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나의 중심 가치?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랑과 더 가까워지는 일인지, 사랑과 더 멀어지는 일인지, 신과 더 가까워지는 일인지, 신과 멀어지는 일인지, 이것이 누구나에게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한 일인지 아닌 것인지, 항상 이런 그 큰 중심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이 얘기들이 쉬운 말들은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아니고, 근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같은 시기를 겪고 있는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얘기를 드렸고, 우리 모두 힘냅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네.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해요. 안녕.